엄마는 정말 철이 없네. 우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고.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가 나름대로야. 지금까지 우리가 뒷바라지 다 해줬으면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이 집도 우리 결혼할 때 반씩 보태서 산 건데. 무슨 권리로 여기서 계속 사시겠다는 거야. 은퇴 자금도 없이. 그 목소리들이 벽을 뚫고 내 귀로 파고들었다. 나는 조용히 컵을 들고 부엌을 향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저들은 내가 없는 줄 알고 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듣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듣고 있다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지숙. 이제 간 60을 넘긴. 평생을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에 바쳐온 여자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이 낡고 정든 아파트에서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린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며느리의 옷을 다려놓는 일. 그게 내 일상이었다. 나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 혼자 남은 내가 이들 가족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혜린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고 민준의 미지근한 대답은 그 칼을 더욱 깊이 박았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내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인 양, 투명한 존재인 양 흘러나왔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엄마나 어머님이 아니었다. 그저 철없는 사람, 은퇴 자금도 없는 짐이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엌 찬장 문을 열고 닫는 척하며 나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마련한 이 작은 보금자리, 아들 민준을 키우며 버텨온 수많은 밤들, 그리고 혜린이 우리 집에 들어온 후에도 며느리로서 겪었을 불편함을 배려하며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솔직히 어머님 월급만으로 어떻게 생활하시겠어? 복지관 봉사일 그거 얼마나 된다고. 게다가 우리 집은 이제 애도 생각해야 하는데. 혜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아. 나도 답답해. 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어머님이 계속 이러고 계시면 우리 부부 관계도 힘들어질 거야. 애까지 생기면 더 하겠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꼭 내 마음 같았다. 뜨겁고 아프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허무함. 나는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남편과 나는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다. 손님이 끊긴 날이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밤새 잠 못 이루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우리의 고생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민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위해 예쁜 도시락을 싸고 학교 숙제를 봐주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내 손톱이 부러지고 손마디가 굵어져도 괜찮았다. 아들의 미소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나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결혼 후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우리 지숙이 나중에 민준이 다 크면 화가 시켜줄게 라며 웃었다.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한 것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남겨졌다.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덮쳐왔다. 하지만 나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민준이와 혜린이가 있었으니까 나는 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틈틈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비록 많지 않은 돈이지만 내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었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나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 혜리는 똑 부러지고 야무진 아이였다. 처음 그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어색한 마음에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다. 하지만 혜리는 먼저 다가와 살갑게 나를 챙겼다. 어머님, 이제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가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며느리에게 의지하고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대화는 그 모든 믿음을 배신했다. 혜린의 말 속에는 내 대한 따뜻한 마음은커녕 오직 계산과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민준의 태도. 그 어정쩡한 침묵은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아들의 침묵은 혜린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쭈글쭈글해진 손등,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에 잠긴 눈빛.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가 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달빛이 차갑게 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나는 그들에게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가? 내가 철이 없어서, 은퇴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그저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후회했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 걸. 조금 더 나의 꿈을 위해 시간을 낼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덩그러니 남은 이 몸뚱이와 무너져버린 자존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있던 차가운 벽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을까. 이른 아침,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침 드세요. 나는 눈을 떴다. 창밖은 이미 환했다. 나는 다시 평소의 나로 돌아가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겨버렸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밥숟가락을 들었다. 혜리는 내게 잘게 썬 김치를 올려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상냥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웃음이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처럼 어젯밤의 대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진심이라 믿었을 것이다. 이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라는 것을. 민주는 말없이 밥만 먹었다. 그의 시선은 내게 닿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체한 것처럼 답답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식사를 마친 후 혜리는 내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친구분들이랑 나들이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집안일은 다 해놓을게요. 아니다, 괜찮다.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하다.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세요. 민준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혜린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가끔은 바깥 공기도 쐬고 그러세요. 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게는 제발 나가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시선에는 내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복지관에나 한번 나가봐야겠다. 복지관에 가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동네. 이곳의 모든 길 모퉁이와 골목길에는 남편과의 추억, 민준과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민준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길,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나는 어느새 동네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나에게는 친구도 그리 많지 않았다. 평생을 가족에게만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라는 개인의 삶이 없었다. 남편의 아내, 민준의 엄마, 그게 내 전부였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젊은 시절의 나. 스케치북을 들고 캠퍼스를 거닐던 나는 웃음이 많고 활기찬 아이였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소중한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게 나에게는 더 큰 행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모든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그때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무력하고 쓸쓸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이를 유모차 태운 젊은 엄마들을 보며 나는 혜린의 말을 떠올렸다. 애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곧 자신들만의 아이를 가질 것이고 나는 그 아이에게도 짐이 될 터였다. 내 존재가 한 가족의 행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복지관에 가지 않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들어선 도서관은 책 냄새와 정숙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무 책이나 집어들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대화와 과거의 기억들로 뒤엉켜 있었다. 그때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채화 교실. 나는 홀린 듯 그 책을 집어들었다. 책의 표지에는 맑고 투명한 수채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붓끝에서 번져나가는 물감의 색깔들이 마치 내 안에 굳어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책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꿈, 내가 잠시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가 그 책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수채화 책을 품에 꼭 안고 걸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과 혜리는 내게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다.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그냥 친구들과 차 한잔 하고 왔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저 내가 집에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내가 살던 방으로 돌아왔다. 이 방에는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스케치북 안에는 젊은 시절에 내가 그린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풋풋하고 미숙한 그림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낡은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내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나의 모습,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남편의 젊은 시절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남편의 그림을 보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정말 잘 살아온 거 맞지? 나는 남편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밤늦게까지 그림들을 들여다보던 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 나는 더 이상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것이 설사 민준과 혜린에게 짐이 되는 일일지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지 않니? 민준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그랬었지. 엄마가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한다. 복지관에서 혹시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 하는데 나는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혜린을 흘끗 쳐다보았다. 혜린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한 건가? 하지만 민준은 곧 말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민준의 말에 혜린도 거들었다. 네. 어머님, 좋은 취미생활 생기시는 거 좋죠.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즐겁게 지내시는 게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고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나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어젯밤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다. 철이 없다는 말, 은퇴 자금도 없다는 말. 그들은 내가 그림을 배우는 것을,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바깥으로 나돌며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에 안도하는 것일까?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기회를 잡자. 그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내 안의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불씨가 언젠가는 내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 믿으며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준과 혜리는 내가 그림을 배우겠다는 말에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며칠을 보냈다. 어젯밤의 대화는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일상적인 다정함 속에서도 숨겨진 냉대와 거리를 느꼈다. 나는 며칠 동안 혼자서 낡은 스케치북을 뒤적거렸다. 젊은 시절의 서툰부 터치가 남아있는 그림들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가도 금세 눈물을 글썽겼다. 그 시절에 나는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남편 없이 홀로 남겨져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쳤는데 왜 나는 이제 와서 그들에게 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말을 건넸다. 민준아, 엄마가 예전 친구들한테 연락을 좀 해볼까 하는데 민준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된 채였다. 응?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 친구분들도 보고 싶으실 텐데 민준의 짧고 건조한 대답에 나는 실망했다. 그에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대답을 뒤로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젊은 시절 친구들의 연락처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나 이제는 그들의 삶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앨범을 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은 앨범 속 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 지숙이 참 곱다. 그때 미술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 어때요? 당신이랑 민준이가 내 그림인데 그 말을 할 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남편과 민준이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그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 바랜 사진들과 함께 낡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남편과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었다. 나는 그 편지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지수가, 너의 그림은 마치 너의 마음 같아. 순수하고 따뜻해. 동아리 친구가 보낸 편지 속 문장을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때의 나를 그리워했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순수한 나.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나는 복지관에 가서 수채화 수업에 대해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수업 안내지를 건네주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열린다고 했다. 나는 안내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과연 내가 다시 붓을 들 수 있을까?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망설임 끝에 수채화 수업 등록을 마쳤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문구점에 들러 붓과 물감, 스케치북을 샀다. 쨍한 색깔의 물감들을 보며 나는 가슴이 뛰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혜린에게 말했다. 혜린아, 나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로 했다. 혜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혜린의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그림을 좋아했었지.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을까?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엄마, 재미있게 배우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다. 수채화 물감이 종이 위에 번져나가는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서툰 분놀림이었지만 나는 한없이 행복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나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아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혜린이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부부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올 것이 왔구나. 어젯밤의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혜린은 이어 말했다. 어머님이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저희가 나가야 하고 그럼 저희도 새롭게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집을 팔고 어머님께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해드리려고요. 어머님도 복지관 근처로 가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린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마련한 이 집, 나의 모든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이제 와서 팔아버리겠다는 말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꿈을 꾸었었는데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려 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돌볼 생각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알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의 대답에 혜리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좋은 집 알아볼게요. 그녀의 웃음은 나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하는 그녀의 표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을 다시 꺼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나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내가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 낡은 스케치북, 그리고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작은 상자.
나는 그들을 위한 아침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 나도 그들 없이 잘 살아야 한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섰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찾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뒤에는 더 이상 내가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 내 손에 들린 낡은 스케치북과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상자가 내 모든 재산이었다. 텅 빈 거리,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나에게는 집도, 가족도 없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나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다. 나는 무작정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노선도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직 이지숙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눈을 감고 아무 버스나 집어탔다. 버스는 나를 낯선 도시의 풍경 속으로 데려갔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내게 낯설지만 동시에 신선하게 다가왔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광고판,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보았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하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나는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이 아플 때까지 걷고 나서야 나는 겨우 한 모텔 앞에 멈춰섰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은 나는 모텔 방에 들어와 짐을 풀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나에게는 이 방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게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모텔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는 며칠 동안 도시를 돌아다니며 내가 살 곳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나는 낡은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을 발견했다. 방은 작았지만 창문 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나는 이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원룸 계약을 마치고 남은 돈으로 최소한의 가구와 생필품을 샀다. 낡은 스케치북과 붓. 물감은 내 방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는 방 한쪽에 작은 이젤을 설치하고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툰 붓놀림이었지만 나는 한없이 행복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나는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그림이 있잖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내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남편의 미소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준과 혜린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찾을까?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그들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할까? 아니면 내가 사라진 것에 안도할까? 나는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 들렀다.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우연히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민준과 혜린이 선물해준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었다. 그들의 선물이 내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니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나는 젊은 강사의 설명을 따라가기 벅찼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스마트폰을 들고 늦게까지 연습했다. 나는 SNS 계정을 만들고 내가 그린 그림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그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내가 올린 그림에 좋아요가 눌렸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보았다. 그 사람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그림을 칭찬하며 댓글을 남겼다. 그림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네요. 저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혹시 같이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댓글에 가슴이 뛰었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숙이었다. 정숙 씨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그리고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했다. 정숙 씨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에게는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생겼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힘을 얻었다. 며칠 후 나는 정숙 씨와 함께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정숙 씨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준과 혜린의 대화, 그리고 내가 집을 떠나온 이야기까지. 정숙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지숙 씨, 참 용감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정숙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다. 내가 불쌍해 보일까봐, 내가 못난 엄마로 보일까봐. 하지만 정숙 씨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나는 정숙 씨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생겼고,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민준과 혜린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정숙 씨와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녀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며칠에 한 번씩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차를 마셨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했다. 그녀는 내게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의 소중한 의미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우정은 내 마음의 공허함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나는 정숙 씨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잊고 지냈던 나의 꿈들을 하나둘씩 되찾았다. 젊은 시절 내가 그렸던 그림들, 내가 되고 싶었던 화가의 꿈,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아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오직 이지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준과 혜린에 대한 걱정과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나를 찾을까? 내가 없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안 들어오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혜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찾으려 애썼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꾸며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혜린아,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을 나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셔? 민준 씨도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혜린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나는 그녀의 말에서 어젯밤의 차가운 대화들을 떠올렸다. 철이 없다. 은퇴 자금도 없는 짐. 그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지쳐 있었다. 해리나,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내 말에 해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이 집을 팔아서 어머님께 복지관 근처의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복지관 다니시는 것도 편하실 거고요. 나는 혜린의 말에 기가 막혔다. 그녀는 내게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커녕 오직 자신의 이익과 계산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냉정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혜린아, 이 집은 팔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들이 준 그 작은 아파트도 필요 없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저희에게 독립적인 삶을 주셔야죠. 나는 혜린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내가 아닌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싫어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들은 내가 없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그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야? 왜 그래? 나한테 말 좀 해줘.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진심은 혜린의 이기심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속상해야 하는지 알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나한테 말이라도 해줘. 나는 민준에게 어젯밤의 대화를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이제는 나를 놓아줘.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그의 전화를 무시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꼭 내 마음 같아졌다. 뜨겁고 아프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허무함.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울었다. 여보, 나 정말 잘 살아온 거 맞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을까? 나는 남편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나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의 지난 세월을 후회했다. 하지만 나는 오래도록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직 이지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붓과 물감,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을 보며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숙 씨에게 연락했다. 정숙 씨, 저 오늘부터 그림에만 집중하려고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거예요. 정숙 씨는 내 말에 기뻐하며 말했다. 지숙 씨,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제가 응원할게요. 나는 정숙 씨의 응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감정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그림에 담았다. 나의 분놀림은 서툴렀지만
내 그림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혜린과 민준에게서 온 전화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연락처를 지웠다. 그들과의 단절은 겉보기엔 잔인한 행위였지만 나에게는 나를 위한 가장 큰 배려였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처를 헤집는 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상처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숙 씨와 함께 복지관에 있는 동네 공방에 등록했다. 그곳에는 우리 같은 중년 여성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를 배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곳에서 나는 이지숙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그림을 사랑하는 이지숙으로 어느 날, 공방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지숙 씨, 그림 참 좋네요. 따뜻하고 힘이 느껴져요. 혹시 예전에 그림을 그리셨었나요? 나는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림을 그만둔 지 30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내 그림에서 나의 젊은 시절 열정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화방에 가서 물감 냄새를 맡던 기억. 대학 시절,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던 기억. 남편이 내게 처음으로 선물해준 붓.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나는 그 추억들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다. 나는 첫 작품으로 남편의 초상화를 그렸다.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림에 담았다. 여보,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게는 그림이 있잖아. 당신이 나에게 선물해준 붓으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어. 붓 끝에서 흘러나오는 물감들은 나의 눈물과 뒤섞여 종이 위에 번져나갔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치유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내가 살던 동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살던 아파트, 내가 다니던 시장.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내가 살던 집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다. 부동산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지숙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은 잘 지내시죠?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집을 떠나온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아주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지숙 씨, 참 대단하시네요. 젊은 사람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인데.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내가 살던 집의 매매를 부탁했다. 아주머니,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민준이랑 혜린이한테는 말 안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며칠 후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나는 정숙 씨와 함께 작은 가게를 차리기로 했다.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파는 작은 공방 겸 카페. 나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나는 며칠 후
민준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나만의 삶을 살고 있다.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희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엄마는 이제 이지숙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엄마는 너희들을 항상 응원할게. 나는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준과 혜린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개척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두려운 법이다. 나는 정숙 씨와 함께 작은 가게를 계약했다. 낡은 상가 건물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가게 이름을 지숙과 정숙의 작은 화실이라고 지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가게를 꾸미는 일은 즐거웠다. 우리는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직접 만든 그림들을 벽에 걸었다. 오래된 가구들을 가져와 고치고 닦았다. 가게 곳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나는 이 공간을 꾸미는 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느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아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손님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그린 그림들을 가게 밖에 전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며칠 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우리의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아주머니는 우리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우리가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머니는 우리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 후로 1명, 2명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가게에는 점점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이 우리의 그림을 칭찬하고 우리가 만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에게는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생겼고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소중한 손님들이 있었다. 나는 손님들에게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내가 그림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다시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손님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내가 살던 동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살던 아파트, 내가 다니던 시장.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내가 살던 집 근처 공원에 들렀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이를 유모차 태운 젊은 엄마들을 보며 나는 혜린의 말을 떠올렸다. 애도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품에는 예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찾으러 왔어요.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민준과 혜린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들을 떠나왔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 혜리는 내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이제야 알았어요. 혜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일까? 아니면 내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연기일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제발 저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랬어요. 죄송해요. 엄마. 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를 떠나왔다. 나는 그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민준과 혜린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혜린아,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너희들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의 말에 민준과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이에게는 엄마를 잃어버린 슬픔을 가르치지 마라. 엄마는 너희들 곁에 없어도 항상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민준과 혜린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의 눈물과 후회는 분명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이 나를 찾기 위해 달려온 시간 동안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들의 후회는 나의 지난 아픔을 지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대신 나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원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정숙 씨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숙 씨,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지숙 씨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숙 씨는 이제 지숙 씨만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나는 지숙과 정숙의 작은 화실에 나와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다. 붓을 들고 물감을 짜는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그림에만 집중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화폭에 담았다. 밝고 희망찬 색깔들로. 그날 오후 한 중년 남성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며 우리의 그림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특히 이 그림. 햇살이 참 예뻐요. 그는 내가 그린 햇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이 그림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나네요. 아내도 햇살 좋은 날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아내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나 또한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었으니까. 지숙 씨는 참 강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며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려졌던 아픔, 그리고 다시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그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지숙 씨, 괜찮아요. 이제는 지숙 씨를 위한 삶을 사세요. 지숙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의 위로에 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겪었던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나처럼 아픔을 겪고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통해 위안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지숙 씨 덕분에 아내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내도 아마 지숙 씨를 보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는 내가 그린 햇살 그림을 사서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아픔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내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그림에 담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나는 정숙 씨와 함께 복지관에 가서 그림 수업을 하기로 했다. 나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숨겨진 열정과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힘을 얻어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준과 혜린에게 기대지 않는다. 그들의 후회와 눈물은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들이 없는 삶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나의 것이 되었다. 내 작은 화실은 점차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그림을 팔고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다. 나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붓을 들고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여만아, 민준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민준의 눈물과 사과는 내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그를 외면해야 할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민준아,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엄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발, 제발 저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의 엄마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엄마? 저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저에게는 엄마가... 민준아, 이제는 너도 나 없이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너에게는 너의 가족이 있다. 너는 너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 내게는 나만의 삶이 있고 내게는 나만의 가족이 있다. 나의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민준아, 나는 너희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 철이 없다. 은퇴 자금도 없는 짐. 나는 그 말들을 듣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나의 지난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나는 그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민준아, 나는 너희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너희들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민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그를 화실 밖으로 보냈다. 민준은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놓아주어야 했다. 그가 나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민준을 보낸 후 다시 그림을 그렸다. 붓을 들고 물감을 짜는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그림에만 집중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화폭에 담았다. 밝고 희망찬 색깔들로. 그날 이후 민주는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내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 저는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용서했고 그는 나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다. 민준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이나 후회는 없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도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 단절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았고 그들도 그들만의 삶을 찾아갔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실 문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붓을 들고 물감을 짜는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의 그림은 점점 더 깊어지고 따뜻해졌다. 사람들은 나의 그림에서 삶의 고단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보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화실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그린 그림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 그림이 정말 좋아요.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녀는 내가 그린 햇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제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순수함과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하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나를.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림 그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림은 기술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다.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림에 담아라.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희망도, 그 모든 것이 너의 그림이 될 것이다. 그녀는 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깊어지고 따뜻해졌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나의 것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화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종이 위에서 아름답게 번져나갔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떠올렸다. 남편과의 추억, 민준과의 기억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림에 담았다. 그날 오후 화실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여마. 민준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상자를 건네주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예전에 좋아했던 물감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쨍한 색깔의 수채화 물감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물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내가 그림을 그만둔 지 30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내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나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선물에서 나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민준아, 고맙다. 잘 쓸게.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아시죠? 민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민준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놓아주어야 했다. 그가 나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의 선물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민준이 선물해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종이 위에서 아름답게 번져나갔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림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차갑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나는 이제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